네, 여러분, 제3강 진정한 의사소통에 관련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잘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협상을 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면서 이 소통의 차이가 생기는 방식들, 그것은 인식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이런 내용들이 공부하고 지금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소통과 제안의 순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가에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서는 7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예시들을 살펴보시면 우리가 이제 많이 깨닫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 아, 저 사람은 내가 얘기하는 의도를 1, 2, 3 앞선 전제를 이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는 4번부터 얘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상대방은 앞서 내가 전제로 하고 있는 1, 2, 3번을 모를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이런 얘기 하죠. 야, 내가 전에 이 얘기 너한테 했었잖아. 내지는 아니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전에 너한테 배경 설명을 한 적이 있잖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약간 서운해하죠. 그죠? 하지만 그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언정.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종류의 의사소통을 할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의도하는 바를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시작하는 것은 약간 위험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설명을 하되 만약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아, 나 그거 알아. 네가 지난번에 나한테 얘기했잖아. 라고 하면 건너뛸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하면 그 협상과 소통에 있어서 어려움이 발생한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예시로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그렇다면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기본적인 요소가 어떤 것들이냐에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 쭉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요소들 몇 가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언제나 대화를 통해서 문제에 접근을 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질문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존중해줘라 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오고 가는 대화 내용을 자주 요약해 주는 게 좋습니다. 대화를 할 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대화는 이렇다는 거지 라고 중간에 잠깐 정리해 주는 거 이런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얘기하는 게 좋은데 감정이 들어가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저 사람에게 의도하는 바가 내가 굉장히 화났다는 것을 표현해주고 싶다면 그 감정을 완벽하게 배제하지는 못하겠지요. 그렇지만 효과적인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감정을 약간은 절제를 하고 나서 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선에서 좀 확고한 어떤 태도를 갖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그래서 내가 너랑 굉장히 가깝고 친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그 선을 지키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서로 고민을 많이 하죠. 저 사람이 나랑 굉장히 평소에 좋은 관계로서 지내왔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좀 관계가 안 좋아질까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의 선을 좀 잘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또 나오는 얘기가 작은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내가 얘기를 하는 와중에 기분 나쁜 어떤 기미를 비친다거나 아니면 불편한 기미를 비춘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아, 내가
A만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만큼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런 태도들을 보고 한 5, 6만큼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조절하는 방법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은 직접 만나서 협상을 하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인식 차이를 서로 논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개념 정의가 다르거나 아니면 서로 인식하는 종류의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깊이 차이도 나타나고 뭐 넓이 차이도 나타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을 좀 맞춰 나간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의사소통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약속해 놓은 방식을 이해한다거나 결정하기 전에 상의를 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그런 사안이거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안이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뭐 무리하게 협상을 진행하거나 뭐 쓸데없이 여러 가지 힘을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해하고 협상 자리에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협상을 할 때는. 너가 이 일은 네가 잘못한 거잖니. 그거는 협상이 아니라 소송으로 가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서 협상과 소송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따지고 넘어가서 너의 잘못을 인정해라 하는 것이 목표인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밭은 이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건지 그 목표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나의 목표가 저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야. 그러면은 목표 달성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얼마든지 기분 나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하는 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듣고 나서 질문을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 그것은 내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말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이 지금 보내는 메시지와 신호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고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조율의 어떤 정도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엮어나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 80페이지, 81페이지에 나오는 협상에 관련한 요소들과 에피소드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통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제안하는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라고 이 사람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만나서 라포도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딱 요구하는 거, 요청하는 거 자체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소통을 충분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서로 간에 라포도 형성되고, 그리고 서로의 원하는 바를 다 서로 이해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거, 그리고 어떤 종류의 제안을 하는 거, 이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81페이지 보시면 제목에 뭐라고 나오냐면 뛰어난 협상가와 평범한 협상가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50년 동안 어린이와 어른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한 결과 비난을 하는 것은 동기와 성과를 저하시키고 칭찬을 해주는 거, 이것은 동기와 성과를 높여준다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결과치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너무나 평범해서 너무 간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구나 이해하고 그다음에 누구나 알고 있으나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은 협상을 하는 장에 가기 전에 이미 감정이 상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비난과 그다음에 뭐 호소와 막 이런 걸로 하지 않고 좀 더 객관적이고 냉정한 상태에서 협상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좀 더 협상에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판단을 좀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우리 교재 82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할 때
뛰어난 협상가와 평범한 협상가가 있는데 뛰어난 협상가와 또 평범한 협상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관련한 것들이지요. 자, 보시면은 거슬리는 발언을 뛰어난 협상가는 많이 하지 않아요. 그리고 비율이 낮은 걸 보시면 되죠. 비난도 하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장기적인 발전에 대한 발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자, 뛰어난 협상가들이 많이 하는 방식은 정보를 공유하고 공통사안에 대한 발언을 많이 해준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원하는 바가 사실은 같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가 같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협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시켜 주는 것이 이제 뛰어난 협상가들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협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나게 하느냐의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리고 평범한 협상가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경우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소개를 할 때 너무 많은 자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그 전에 뭐를 했고, 어떤 성과를 냈었고,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 섞어서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장황하게 자기소개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쭉 얘기하는 의도가 뭘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알아서 꿇어 내지는 알아서 잘 나를 대해줘 이런 뜻인데요. 협상에서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듣는 상대방한테 오히려 와 그렇게 잘나셨어요 라고 하는 방식의 잘못된 뉘앙스를 주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주 장황하게 자랑하는 거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많이 하는 실수 보시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지만 정보 경우에 대한 거 좀 낮고요. 그 다음에 협상 시 다양한 선택 사항을 고려할 수 있는 것들도 좀 낮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뛰어난 협상가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A가 안 될 수도 있고 A 다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협상 결과를 나타내기에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대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뛰어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협상가들이 또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면 중간중간 협상을 하면서 얘기들이 막 흩어질 수 있어요. 흐트러질 수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하고 그리고 상대방한테 인지를 계속 시켜줘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런 거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예를 들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대방을 정신없게 만드는 게 목표야. 그러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복잡하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포인트에 집중을 못하게 하고, 이런 것도 전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원하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 우리 82페이지, 8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뛰어난 협상가는 목표를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지금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표에 관련한 내용들을 아주 협상이라는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요. 그죠? 며칠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협상을 쭉 하다 보면은 아주 많은 정보들이 공유되면서 얘기가 흐트러질 수 있고 목표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목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목표라는 것은 협상 전에 한 번만 딱 설정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간중간 계속 변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목표가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는 1부터 그러니까 5까지의 결과를 얻어내려고 이 자리에 왔는데 협상을 하다 보니까 6도 가능하겠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얻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중간중간 변동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나는 5까지로 생각하고 왔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허황된 목표를 세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3이나 4까지만 얻어도 굉장히, 얻어가는 게 맞는 협상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정보 수집에 좀 미비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협상에 나가기 전에 많이 세웠던 계획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좀 짚고 넘어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뭐
협상에 관련한 영화들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협상에 관련한 여러 가지 뭐 드라마도 많고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보시면서, 좀 상기해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론상으로도 많이 배우지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협상과 이제 설득의 심리학을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처한 상황을 어떤 협상 전략으로 타개를 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보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또 있는데 그런 걸 할 때도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83페이지 보시면 제목으로 나와 있는 것이 이메일로도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저자는 보편적인 의사소통으로 활용이 되고 있지만 좋은 협상을 위해서는 좀 적절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메일은 쉽게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메일을 쉽게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남는 활동인 거죠.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한테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문자를 보내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의 메시지가 전달되고 그리고 그 메시지가 저장될 수 있다는 걸 늘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오류 없이 전달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직접 만나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면 그게 조정이 가능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위기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얘기를 좀 더 듣다가 이렇게 조정이 가능한데 이메일이라는 것은 그리고 문자나 카톡이라는 것은 보내지면 그 보내진 사람이 이해하는 바를 내가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상태로 이 사람이 받아들였는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메일은 굉장히 보편적이고 또 의사소통 수단으로 이제 쉽게 활용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용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과 어떤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는가에 관련한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이메일 내용의 전체적인 어조를 처음에 알려주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뭐 친애하는 누구에게 아니면은 뭐 내가 만약에 좀 황당한 일을 겪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메일을 드린다든지 아니면은 건설적인 비판을 위해서 이 글을 쓴다든지 그러니까 나의 감정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 첫 번째의 어조를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에게 얘기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다. 나의 느낌이 어떻다. 지금 상황이 어떻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자, 그리고 84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자, 상대방의 이메일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메일을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보내온 이메일을 먼저 봤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또 바로 회신 메일을 누릅니다. 회신 메일을 누르는데 회신 메일을 이제 굉장히 빠른 형태로 피드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고서는 조금 시간을 갖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부러 어떤 분들은 내가 집중할 수 있을 때 이메일을 열어보기 위해서 이메일이 온 거는 알지만 미리 열어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 이메일을 열어보는 순서를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죠. 이메일을 이제 받고 나서 내가 회신을 정확하게 할 때 좀 신중해야 되는 메일들은 그렇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열어보는 게 훨씬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여러분 문자나 카톡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라서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 쉽게 쓰고 쉽게 보내고 하지만 누군가에게 어려운 상대에게 어려운 종류의 내용을 얘기할 때는 쓰고 나서 제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말 읽어보지 않는 분들 많은데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나서 내가 의도하는 바대로 전달이 된 건지 아니면은 그 받는 사람이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문장이나 어조를 사용을 했는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보시고 그거를 교정할 수 있을 때 교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이메일 보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메일 보낼 때는 공식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이메일을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때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 상대방과 관련된 인간적인 내용을 넣어라. 뭐 이런 거 많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인사말
인사말로 많이 넣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요즘에 굉장히 덥다, 내지는 너의 건강은 어떠니? 아니면 너의 지역에 굉장히 비가 많이 왔다고 하던데 너는 피해가 없니?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상대방의 입장에서 좀 인간적인 부분을 넣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다음 5번째가 진짜 중요한 건데요. 흥분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절대 보내시면 안 됩니다. 흥분한 상태에서 이메일을 쓰고 이메일을 보내다 보면 의도하지 않은 내용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쓰지 않으면 이 얘기를 까먹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은 막 이메일을 쓰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이메일을 막 쓰시고 임시 저장을 누르세요. 네. 발송을 누르지 마시고 임시 저장을 꼭 누르십시오. 임시 저장을 누르시고 좀 캄다운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읽어보고 보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메일까지 열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보통 문자나 아니면은 카톡 이용할 때도 이 방법을 많이 권해드리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진짜 막 쏟아버리고 싶어요. 막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쓰고 싶잖아요. 그럼 쓰세요. 누구한테 쓰냐? 나에게로 보내기로 쓰십시오. 나한테 먼저 써요. 나한테 먼저 써서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저한테 보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쓰세요. 문자 자기한테 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써서 보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받았어요. 근데 내가 쭉 읽어보니까 아,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싸우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도가 비치면 안 좋은 거죠. 의도가 싸우는 거야. 그러면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싸우려고 어떤 대응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본 상태에서 흥분을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메일을 보내는 게 좋다. 그리고 가능한 한 간결하게 쓰는 게 좋아요. 나의 얘기를 구구절절 다 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노출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결하게 쓰는 게 좋고, 그리고 중요한 내용일수록 동료나 친구에게 검토를 부탁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걸 한번 읽어봐 달라든지. 근데 내가 썼는데 혹시 네가 읽어봤을 때 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은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혹시 얘기해 줄 수 있겠니? 라고 하면서 이걸 검토를 받는 것도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메일일 때. 그죠? 중요한 메일일 때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리고 기분 나쁠 때 이메일을 보내야 된다면 서두에서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사실은 기분 나쁠 때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않는 게 제일 좋은데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이메일을 보내는 의도가 나의 기분 나쁨을 알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다. 라든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태다 라는 것을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얘기를 해주고 쭉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쓰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내가 현재 이런 감정인데 캄다운 하고 나서 다시 한번 너에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나의 지금 상황은 이렇고 네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일 좋은 건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의도가 그렇다면 이런 형태로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유머러스하게 이메일을 시작하고 유머러스하게 마무리하는 거, 이거는 어떤 형태, 어떤 상황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의사소통에 이제 최대한 감안해서 쓰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서로 그 사람의 메일을 내가 받아본 적이 있는 경우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없어. 저 사람의 의사소통 방식을 내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정중하게 그냥 하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알고 있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 스타일에 가장 맞춰서 쓰는 게 좋다는 거죠. 여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상대방의 어투를 흉내내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이해하기 쉬운 어조로 쓰라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게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쉽게 풀어 쓰는 것이 이해도가 높더라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상황을 좀 더 설명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A라는 의도를 가지고 B라고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A라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대부분 그렇죠. A라고 얘기하면 A라고 알아들어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B라는 나의 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A라고 얘기해도 B라는 나의 마음을 아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해도 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A를 유도한다면 A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런 형태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85페이지 상대방의 말에서 힌트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만나서 하거나 아니면은 전화를 하더라도 좀 세심하게 듣는다든지, 이제 뭐 영상통화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일단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잘 듣고, 그리고 몸짓이나 표정을 관찰할 수 있다면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설득을 위한 수단을 찾는 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굉장히 표정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뭔가 굉장히 흥분된 상태에서 왔다든지 이런 경우에 있어서 어, 이제 좀 진정을 할 수 있는 시간들, 그리고 진정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한테 협상을 할 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유도하고 또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와튼스쿨 내에서 이제 비영리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큰 모임을 이제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바인더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려고 하는데 그 바인더를 담당하는 영업 담당자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못 판다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포인트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 책에서는 제가 그리고 여러분께 판매라는 것에 키워드를 뒀는데 저는 여기에다가 직접이라는 것도 하나 더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판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그거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영업 담당자일 뿐이기 때문에 나의 뭐 위 상사한테 얘기를 해야지만 이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뉘앙스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한테는 팔 수 없다. 근데 여러분한테 판다는 것이 동아리한테는 팔 수 없고 학교한테는 팔 수 있다는 건지, 아니면은 동아리라는 단체한테는 팔 수 없고 뭐 개개인한테는 팔 수 있다든지 이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판매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바인더들은 판매 상품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혹시 기증은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용어의 내면적인 것들을 잘 알아낼 수 있어야지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88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쭉 예시로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지혜로운 갈등 관리의 핵심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은 과거에 연연하는 태도는 협상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협상과 소송에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협상은 미래를 위해서 이제 협력하는 내용인 거고, 소송은 과거를 놓고 대립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누가 더 옳게 했느니 그르게 했느니 아니면 더 많이 했느니 적게 했느니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대립해서 싸우는 걸 말하는 거고요. 협상은 과거를 잊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이제 하는 것이 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혜로운 갈등 관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이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되게 좋아요. 너무 흥분 상태여서 지금은 이제 안 되겠다, 협상이 안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굉장히 높은 종류의 갈등 관계를 지니고 있어서 이 사람에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누구한테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비로소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바를 얘기했을 때 훨씬 더 협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는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 나오는 예시들을 찬찬히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 상황과 함께 대비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표준과 프레이밍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우리 책에서 92페이지부터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표준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 프레이밍에 대해서 좀, 용어가 낯서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프레임을 짠다. 뭐, 프레임을 씌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있잖아요. 그게 바로 프레이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우리 교재나 아니면 수업을 들으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 92페이지 보시면 예시가 나와 있는데 맥도날드 예시가 나와 있네요. 맥도날드에서 이제 어떤 학생이 11시 5분 전에 간 거예요. 11시에 문을 닫는데 이제 11시에 문을 닫는데 5분 전에 가서 감자튀김을 구매하려고 했는데 이미 다 튀겨 놓은 상태인 것을 판매해서 굉장히 눅눅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바꿔달라 아니면 새로 좀 해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5분 뒤에 마감이라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학생이 새로운 감자튀김을 먹기 위해서 했었던 전략은 뭐냐면 이제 카운터 옆에 있는 맥도날드 전단지를 점원한테 보여준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늘 신선한 제품을 제공한다. 우리는 늘 신선한 이제 제품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 닫기 5분 전이든 1분 전이든 상관없다. 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교환을 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93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맥도날드가 스스로 정한 표준을 이용해서 협상에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내가 이 알바상의 입장이라면 진짜 너무한다. 아니 왜 5분 전에 와가지고 새로 튀겨달래.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좀 뭐랄까 부당하다든지 아니면은 좀 영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든지 한 경우에는 그 안에 있는 이제 종사자들이 맥도날드에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분 전에는 마감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5분 전부터는 새로운 이제 제품이 제공이 안 된다든지 약간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보통은 우리가 음식점에 이제 거의 이제 끝날 무렵에 가서 얘기를 많이 듣는 건 뭐냐면, 마감됐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새로운 그 주문 마감됐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8시가 마감이에요. 그러면은 보통 7시 반 정도 되면은 이제 새로운 주문을 마감을 해요. 그죠? 이제 그걸 만드는 시간도 있고, 그거를 먹고 나서 이제 걸리는 시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마감 시간을 좀 앞당겨서 이제 안내를 하죠. 그쵸? 다 마찬가지예요. 뭐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뭐 음식점, 뭐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맥도날드에서는 그런 게 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신선한 이제 바삭바삭한 그런 감자튀김을 먹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한 거죠. 자, 표준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어떤 그 표준이 있다고 이제 말하기도 어렵고, 이제 객관적인 표준이 이제 사물에는 마련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협상의 대상자는 사물이라기보다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객관적인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물론 상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기준이라는 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협상에서의 표준은 상대가 스스로 정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저 사람의 기준은 저것이라는 것이 바로 표준이라는 것입니다. 자, 93페이지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표준은 의사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관행이나 정책 혹은 참고사항을 말하며 이는 선언이나 약속, 보증의 형태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제 회사의 정책과 관련한 내용들이 쭉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요. 보통은 예외 조항을 많이 이제 써놔요. 어떤 제품이든 어떤 정책이든 사업이든 할 것 없이 표준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고 그 표준에는 항상 예외 조항을 써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단 어떤 경우에는 안 된다. 내지는 어떤 경우에는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놓죠. 자, 이렇게 우리가 그 표준이라는 것을 정해놓는 것에 있어서가 이제 협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한 말, 자기가 이제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어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어려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싫어하는 거죠. 저 사람은 이제 자기가 했던 말을 번복하네? 내지는 자기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하지도 않네? 그러면 자기가 한 말도 지키지 않는 사람하고 나는 어떤
대화나 협상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불리한 조건에 서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한 말을 어기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에 한 말이나 아니면 약속들을 얘기하면 따르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가 그때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니? 내지는 그때 그렇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굉장히 중요한 표준에 관련한 것은 보통 문서로 가지고 있죠. 문서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녹음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디펜스가 필요할 때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가 했었던 말을 기억을 하죠. 물론 기억을 못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증거라는 게 필요하겠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했던 말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걸 지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자, 96페이지로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쭉 읽어볼 건데요. 이렇게 표준을 활용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그 표준으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못 해준다 내지는 네가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들을 지금 실천해라 라고 하는 내용들은 보통은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서로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얘기하는 것이 좋고, 그리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하는 사람의 태도나 억양에 따라서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거절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기분이 안 나쁘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분들 계시면 그런 분들의 말투를 따라하려고 노력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거절의 메시지를 얘기하고 거절을 얘기하는데 기분이 너무 나쁘지는 않게 얘기를 하는 분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굉장히 따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협상을 잘 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우리가 캐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그 눈도 좀 필요한 거죠. 자, 그리고 협상 절차에 관련한 것들인데요. 이제 96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협상과 관련한 절차가 있다면 미리 그 협상이 시작하기 전에 설정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중요한 협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협상을 진행을 할 거고 각 협상 단계에서 주제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다라는 것을 서로 이제 설정을 해두고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 필요 없는 작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나 스스로만 이제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스스로만 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만약에 협상을 진행을 하다가 목표를 좀 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길을 잃어버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과 관련해서는 나의 뭐 협상 목표라든지 절차라든지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표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시작하는 것이 본인한테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협상을 진행을 하고 싶은데 상대방의 표준을 몰라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잘 모르겠어. 그런 경우에는 그냥 물어보는 게 가장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둘러 알아본다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보통은 협상에 장애 나오는 사람은 본인들도 내가 협상에 장애 나와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물어봐 주는 게 좋습니다. 물어봐 줘서 나도 저 사람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서로 인지하고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수준을 맞추고 기준에 대해서도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렇게 또 물어봐 주면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너의 상황과 너의 기준과 너의 표준을 이해하고 이 협상에 임하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전혀 신뢰가 아닙니다. 물어봐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표준을 활용할 때 또 중요한 것은 프레임에 대한 건데요. 우리 이 내용은 98페이지부터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프레이밍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 정보를 제시하는 방식, 즉 표준을 제시하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얘기를 하는데 보통은 카피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광고 카피 형태로 많이 나오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준이나 표준을 딱 한마디로 드러낼 수 있으면 가장 성공한 프레이밍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버락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체인지, 변화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웠고, 그리고 코카콜라라는 회사에서는 상쾌한 이 순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기네 회사의 이미지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프레이밍이 가능하면 프레이밍을 하는 것이 협상에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아니면 나는 어떤 협상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해주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적절한 프레이밍은 명확한 상황 인식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98페이지 이제 중간쯤 지나면 이제 나오는데요. 우리가 프레이밍에 대한 효과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자료를 좀 더 준비를 했습니다. 이 프레이밍 효과라는 것은 질문이나 문제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나 판단이 달라지는 현상을 프레이밍이라고 해요. 프레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프레임은 어떤 창이나 어떤 틀을 의미해요. 우리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 액자를 의미하는 것이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그죠? 그 프레임을 어떻게 가져갔냐에 따라서 특정 사안이 A라고도 보여지고 B라고도 보여지는 그런 것이 바로 프레이밍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모난 프레임을 들고 있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동그란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바라보는 영역과 이제 깊이와 높이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프레이밍 효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내용이라도 말하는 사람이 어떤 관점을 갖고 전달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달을 받은 사람의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게 이 프레이밍의 효과인 거죠. 자, 문제의 표현 방법에 따라서 이 표현 방법을 판단에 있어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데 이 프레임이 달라지는 것에 있어서 판단과 선택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프레이밍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어떤 물컵에 물이 반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반이 차 있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둘 다 다른 프레임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긍정적인 프레임, 하나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해서 서로의 표준이 다르다는 것도 이런 방식이에요. 이제 내가 협상하려고 하는 대상자가 부정적인 프레임을 많이 쓰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부정적인 프레임을 이용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긍정적인 프레임을 표준으로 설정해서 이제 협상에 임하는 방식,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프레이밍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구체적인 방식인데, 자, 이것에 따라서 결과가 굉장히 달라진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99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수술과 관련해서 이제 A 집단은 이 수술을 하게 되면 90%의 생존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고요. 왜 B 집단은 이 수술을 하면은 10%의 사망률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긍정적인 프레임,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프레임이죠. 그러면은 두 집단 중에서 똑같은 정보를 들었을 때 A 집단이 훨씬 더 수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부정적인 프레임을 감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죠? 만약에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프레임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다 대고 이 수술은 사망률이 10%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표준도 좀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10%라고 하니까 도저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한테는 생존율이 90%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수술을 받게 하기 위해선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지 내가 어떤 그 협상을 할 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00페이지에 나와 있는 노트북에 관련한 에피소드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어떤 그 요구를 하는 것보다 그 상대방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협상 방법이거든요. 내가 협상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바를 강요해서 얘기해서 관철시키는 방법도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스스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협상의 결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의 표준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프레임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프레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프레이밍 효과를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점진적인 접근법이라는 것이에요. 너무 급하게. 예를 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을 너무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협상은 급하지 않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가능성이 높고요. 급박한 경우도 있어요. 근데 급박한 경우에는 보통 협상이 진행된다기보다는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통보스러운 것을 통해서 협상이 이제 결과치가 만들어지는 거고, 보통의 협상은 시간적인 여유를 보통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중요한 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져야 된다는 반증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어떤 거를 저 사람에게 관철시키고 싶은데 너무 급하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렇게 협상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윈스턴 처칠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낙관주의자는 어려움 속에서 기회를 보는 사람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도 어려움을 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리프레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은 말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뭐 관점의 변화가 중요하다. 너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을 바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실제로 가치관과 연결된 문제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차츰차츰 점진적인 태도를 가지고 점진적인 접근법을 가지고 이제 그 접근을 해야지만 이 방법이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이제 그 102페이지 가시면 표준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렇다면 표준을 내가 활용하고 싶은데 그 표준의 적절한 수준이라는 것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표준을 활용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효과가 높은 것은 상황을 조작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그대로 밟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나중에 갔을 때 차근차근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온 것들이 과거가 되잖아요. 그 과거를 다투는 것이 또 소송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소송으로 만약에 안 좋은 경험이 뭐 이렇게 결과가 있어서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보통 절차를 많이 따져봅니다. 절차를 많이 따져보기 때문에 그 표준을 이용할 때 조작하지 않고 공정한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왔다면 우리가 그 나중에 소송을 겪더라도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막 건너뛰면서 했어. 건너뛰면서 하고 받았어야 되는 서명도 받지 않고 했어야 되는 설명도 하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협상할 때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103페이지 하단에 나오는 그 한국전쟁 당시에 중공군이 미군 포로를 대상으로 한 심리 전술에 대한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104페이지에 나오는 바에서의 맥주 예시도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이제 자기가 협상을 되게 잘해서 뭔가를 얻어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깨달은 거죠.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굉장한 페널티를 안고 내가 얻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알게 되면 어,
좀 그 방식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손해보게 되니까요. 그죠? 협상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에 굉장한 손해를 보려고 협상을 하는 건 아니에요. 협상을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1주차에도 배웠지만 좋은 협상이라는 것은 쌍방 간에 다 좋은 어떤 장점을 가지고, 그리고 최선의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차선의 것들은 가져갈 수 있는 방식, 이것이 이제 좋은 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 104페이지, 105페이지 나오는 예시처럼 나는 뭔가 되게 얻어냈다고 생각이 드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됐어요. 손해를 보고. 그런 거는 좋은 협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에디바우어의 평생 환불 정책이라는 것도 이제 예시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서 이제 전액 환불을 해주고 그렇게 했지만 굉장히 욕을 먹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어떤 표준을 이용을 할 때도 일정한 선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표준의 적절한 수준에 대해서 우리가 쭉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협상의 끝은, 그러니까 협상을 하고자 하는 결과는 뭐냐면,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협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굉장히 잃은 게 많게 하는 협상이라든지, 이런 건 좋은 협상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농구 경기, 축구 경기 그런 얘기가 지금 우리 책에서도 나오는데요. 승리만 생각하면 지기가 쉬워요. 근데 내가 최고의 실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하면 이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공에 집중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협상도 마찬가지여서 승패나 아니면 지나간 일에 대한 후회나 아니면 앞으로 벌어지게 될 일에 대한 너무 큰 염려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정신에 팔리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상황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목표나 내가 지금 현재 추구하려고 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해야지 오히려 굉장히 성공적인 협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떤 협상 표준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그 상대방의 니즈는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의사결정자는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차근차근 하셔야지만 내가 그 좋은 협상에 이제 다다를 수가 있는 거고요. 좋은 협상에 다다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이걸 잘 파악하는 거예요. 표준이 뭔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준이 뭐고 내가 가지고 있는 표준이 뭔지 차이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할 때 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요소들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교재에서는 그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점진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 아까도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씩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동차 벌금 문제나 지금 버진 메리 이제 칵테일 예시가 우리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또 알기 때문에 내가 협상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거리감이거든요. 그래서 그 거리감이 너무 멀지 않은 좀 익숙한 지점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좁혀나가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표준의 여러 가지 활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상대방의 표준을 지적하는 일에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간 것이 상대방의 나쁜 행동을 이제 지적하는 일인데 상대방의 나쁜 행동이라는 것은 기분 나쁜 일 이런 게 아니라요. 소속된 사회단체의 표준을 어기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표준이 일반적인 표준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선에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이거나 아니면은 사회 정의적인 측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기준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거 해도 돼. 내지는 아, 그렇게 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만의 기준이 너무 특이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협상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게 해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감안을 한 상태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말을 얻고자 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좀 헉하게 놀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죠? 이런 분들 계시죠? 표준이 달라서 그래요. 표준이 다르고 기준이 다릅니다. 그거를 잘 맞춰나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된 기준이나 표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또 지적을 해주는 것도 협상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나쁜 행동을 좀 지적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흥분하지 않아야 돼요. 흥분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네가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 너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표준이 일반적으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위대하신 분들. 111페이지 나오는데요. 간디, 그죠? 구호를 외치거나 무기를 들지 않아도 비폭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제 성취하셨고, 마틴 루터 킹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비폭력적인 상황, 전략 이런 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폭력적인 전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표준과 기준을 변화시키는 일을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그 협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굉장히 감명 깊은 협상을 당했다든지, 그죠? 내가 당할 수도 있잖아요. 감명 깊은 협상을 당했고,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약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있었다면, 그 사람의 말투나 협상 방식이나, 이런 가치관들을 좀 잘 관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찰하셔서, 뭐 배워보시는 거 굉장히 좋죠. 어떤 그 표준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찬찬히 한번 보시는 것도 좋고요. 모든 협상에서 기본적인 것은 절대 흥분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다운한 상태에서 모든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미있는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해봤습니다. 표준과 프레이밍에 대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쓰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지만 늘 생각하면서 지내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